동해 심해져 굉장히 규모가 큰 트랩들이 있어요. 네. 한 7개의 유망 구조가 도출이 됐고 한번 전체 자원량을 해보니까 한 140억 배럴 되더라. 140억 배럴 20% 성공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거든요. 이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안에 뭐 1,000억 원 반영한다는 계획인데 야당에선 벌써부터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굉장히 송곳 검증을 하겠다. 국회나 정치권에서 결정할 구도로 가져가게 됐는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 300에 만드는 터치다운. 이번이 벌써 4주차인데요. 저희는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 M을 통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문가를 모시고 핫 이슈를 탐색해보는 스페셜 이슈 터치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유인찬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명예교수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대양-고래의 꿈 투자할 가치 있나입니다. 유 교수님, 정부에서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어요. 경제적 가치는 2,000조 원에 달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다소 뜬금없는 발표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곳이 원래 석유 매장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던 곳인가요? 그전부터 이쪽 그 동해 지역은 석유 부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동해가스전을 생산한 기록도 있거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탐사 기록을 보면은 상당히 부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정부가 이제 물리탐사 과정을 통해서 가스 석유 매장 가능성을 파악했는데 이 물리탐사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통 진행되는지 좀 쉽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맨 처음에 이제 그 중력 탐사를 합니다. 네. 중력 탐사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에 중력 이상체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탐사거든요. 다음에는 탄성파 탐사를 합니다. 음파를 보내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시추 탐사를 해보는 거죠.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게 얼마나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일 텐데 정부가 이제 20% 성공률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연 얼마나 기대해 볼 만한 수치인가. 그래서 이 성공률이 어떤 근거에서 도출된 것인지 사실 근거가 없다는 얘기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어떤 공인된 기관이 검증한 것은 아닌 거죠? 이거는 먼저 그 한국 석유공사 기술진들이 그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 결과를 다시 한번 그 외국의 전문 자문회사, 여기서 나오는 액트지오라는 사에다가 다시 한번 평가를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국내 전문가가 다시 또 교차 검증을 한 그런 과정을 겪어서 20%의 성공 가능성으로 나온 거거든요. 어떤 배경으로 나오냐면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지질학적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무데나 석유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각 그 요소마다 점수화를 하죠. 네. 점수화를 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 그다음에 거기다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곱하기를 해서 더하면은 한 20%, 어떤 경우에는 뭐 15%, 어느 지역에는 뭐 30% 이렇게 그 성공 가능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20%면 5공 뚫으면은 나오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시추를 하는 그 시추공마다 다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비교 평가를 할 때 15%보다 20%가 더 성공 확률 가능성은 높죠. 석유회사가 탐사를 진행할 거냐 아니면 그만둘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은 회사마다 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산모빌이라는 뭐 세계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성공률이 한 10% 돼도 괜찮아. 합니다. 경영진들이 또 판단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려고 하는 동해 시메저 탐사 프로젝트는 현재 기준으로 한 20%의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뭐 시추해 보기 전에는 석유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능성이 더 낮게 발표되는 케이스 중에서도 실제 석유가 나온 케이스도 있다고. 그런 경우 많죠. 20% 정도는 꽤 높다는 뭐 그런 또 일각의 주장도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높고 낮음의 숫자가 아니고 석유 탐사 회사가 사업을 진행시킬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하나의 투자 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이제 액트지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좀 전문성을 놓고도 좀 논란이 많아요. 뭐 직원 수 10명 남짓한 그때 당시에 법인 자격도 박탈돼 있었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분석을 좀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큰 기업 석유 기업이 있으면은 그 주변부에 그 큰 석유 기업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그 자문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액트지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액트지오의 대표로 있는 빅토르 아브레오라는 사람은 무려 30년 동안 그 엑슨모빌에서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은퇴 후에 자기가 조그만 이런 그 컨설팅 컴퍼니 자문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그 석유회사에다가 자문을 주고 대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이제 자기가 돈을 받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별 이상할 건 없어요. 그 석유 산업의 그 통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러면 이 회사가 믿을만하냐? 글쎄요. 그 엑슨모빌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다 하니 그게 맞다면은 뭐 믿을만 하겠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뭐 그 탐사 활동을 어디 지역에 대해서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평가를 해볼 때 뭐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드러난 것만 봤을 때 크게 문제돼 보이지 그렇습니다. 않는다고. 그게 진실성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국의 가스정 개발 시도가 사실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975년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께서 이제 0일 만에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를 했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드러났던 뭐 소동도 사실 있었고, 이제 1998년에 울산 남동 쪽에 이제 제6-1 광구에서 최초로 가스전이 발견돼서 이제 가스 생산도 실제 뭐 조금이나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좀 과거에 이런 다른 사례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유망하다든가 뭔가 좀 특이점이 있을까요? 1976년 1월 15일 날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를 발표를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포항 육상입니다. 지금의 포항시 한 중심부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시추를 했어요. 7개공을 시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천연가스 일부, 그다음에 뭐 석유 일부 이렇게 발견이 됐다는 거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고, 이후에 조사를 더 해보니까 그렇게 경제성이 있는 유전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없던 걸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게 그 맨 처음에 말씀하신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98년도에 동해가스전을 발견을 합니다. 95년도서부터 탐사 작업을 시작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탐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시추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1998년도에 시추를 한 결과 거기서 천연가스층을 발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의 양이 얼만큼 되느냐 그 평가를 하니까 약 한 230 BCF, 그러니까 원유 양으로 따지면 한 4,500만 배럴 정도 되는 양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개발하게 됐거든요. 우리나라 석유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다행이지, 외국의 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개발을 안 하려고 하죠.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나라 한국석유공사가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가지고 2021년까지 생산을 했어요. 마감이 됐죠. 폐쇄가 됐고, 결과로 보면은 한국석유공사 자료에 보면은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갖고 2조 6천억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 그럼 이게 경제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결과가 바로 이제 그 98년도에 그 동해가스전에 개발한 스토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동해 심해저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 탐사, 탄성파 탐사, 그다음에 시추 탐사도 일부 했어요. 그 세계공을 이미 뚫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그릇들이 트랩들이 있어요. 네. 한 7개의 유망 구조가 도출이 됐고 그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전체 그 자원량을 해보니까 한 140억 배럴 되더라. 이게 굉장히 좋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뚫어보자라고 얘기한 게 지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 아브레오 고문이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좀 발견되지 못한 것이 좀 리스크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인가요? 동해다시 1가스전이 존재를 했다는 얘기는 이 동해 지역에 석유가 생성이 돼서 어느 지역에 이동해서 그 트랩이 돼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네네네. 이제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해가스전은 수심이 얕은 대륙붕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동해 심해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0m, 2000m 수심이 그렇게 깊은 쪽에서는 아직까지 가스나 석유가 생산된 적은 없어요. 발견된 적은 없어요. 지금 뭐 3개 시추공을 했지만 다 실패했죠. 네. 그다음에 7개의 유망 고주가 있지만 앞으로 시추를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동해 심해 지역에는 아직까지 석유, 그걸 갖다 탄화수소라 그래요. 탄화수소가 발견된 적은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 아브레오라는 사람도 20%의 성공률이 있지만은 또 다른 면 80%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뭐 140억 배럴 20% 성공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프로젝트거든요. 그다음에 뭐 만약에 된다 그러면 매장량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은 high risk, high return이에요.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회사든지 단독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위험도를 좀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를 좀 분산시킬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석유공사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시추할 때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걸까요? 전략은 이미 수립이 돼 있었어야죠. 그런데 그거는 뭐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네. 그런데 지금 뭐 저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예. 그 정부가 이제 연말부터 최소 5차례 이제 시추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언제쯤이면 그럼 정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이 될까요? 시추를 지금 보니까 수심이 1km, 1000m예요. 그다음에 1000m서부터 땅을 파고 들어가서 소위 그 석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류층, 목표층이죠. 목표층까지가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통상 보면 그게 2km에서 3km, 2000m에서 3000m까지 들어가 시추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한 2달, 3달 정도를 걸려요. 시추하는 데만. 한 번 하는데. 예. 근데 아주 정상적으로 시추를 했을 때 그렇고 중간에 또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도달합니다. 예를 들면은 방어 구조를 뚫었는데 목표층에 도달을 못했어요. 그리고 왜 도달을 못했냐면은 도달하려고 시추를 하다가 이상 고압대 압력이 굉장히 높은 지역을 만나서 거기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와 같은 그 시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별 문제 없이 순항을 하면은 뭐 한 3개월이고 그렇지 못하면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층이 있거든요. 그 목표층에 대해서 과연 그 목표층에 석유가 들어가 있느냐 그건 나중에 또 테스트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뭐 한 5개월 그 다음에 또 평가를 해갖고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한 5, 6개월 정도 이상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5차례 시추 발표가 됐는데 한 개만 했을 때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5개를 다 해볼
어디까지 해봐야 되는 수도 있는 거죠. 5번째 발견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시작을 하면 끝까지 해봐야 되는. 사업을 추진을 할 거냐 말 거냐 사업성을 갖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위에 있는 경영진들 디지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정을 해갖고 진행을 하면 되는 프로젝트예요. 이번에 그 언론에서 보면은 전부 이게 밑에서 기술진들을 너무 나무라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뭐 가겠다라고 얘기한 그런 경영진들도 좀 한번 어떻게 그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일각에서는 한국이랑 일본이 좀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는 그 제7광구 이거나 신경 써라 뭐 이런 목소리가 이제 정치권에서도 사실 좀 나오는데요. 이게 뭐 내년 6월에 이제 협정이 뭐 종료가 되는데 그 경우에 뭐 일본이 독점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시기에 제7광구랑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 중에 좀 뭐가 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있을 때는 7광구였었는데 일본이 이렇게 그게 한국 단독으로 할 광구가 아니다. 같은 대륙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야 될 구역이다. 그래서 이제 1975년도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를 하고 그 협상이 돼가지고 한일 공동 개발 구역이어야 된다. 그래서 7광구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특징은 한국과 일본이 50대 50으로 투자를 해야만이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탐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1980년대 그쪽 지역에 뭐 몇 개 공을 시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일본도 철수하고 한국도 철수를 하고 그냥 탐사 활동을 안 하고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1978년도니까 50년 그 당시에 이제 유효 계약을 50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28년이면 50년 됩니다. 국제법상으로는 계약 만료 하기 전에 3년 전에 그러니까 2025년 6월 정도가 이제 되는데 그때 이제 한국이나 일본의 당사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 정부, 한국석유공사가 그쪽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를 보면은 그쪽 지역에도 동해가스전과 같은 뭐 한 4,500만 배럴, 5천만 배럴짜리 그 구조가 몇 개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나 일본에서 같이 하면은 지금의 기술로서는 경제성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그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50대 50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장밋빛 전망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202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이제 양국이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제3국이 들어옵니다. 또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이 들어오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국과 일본이 빨리 2025년도 6월 20 며칠 전에 협상을 좀 맺어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 구역으로 남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과 이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해서 한국과 일본이 좀 다시 한번 탐사를 하면 앞으로 부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거기 그 한일 공동강구 옆에 일본 중국 측 해역이 있어요. 그쪽 지역에는 중국이 단독으로 시추를 해가지고 석유를 생산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가능성이 좀 높은 가능성이 높아요. 지역이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해 심해저 같은 140억 배럴짜리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지만 아름다운 그런 구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동해 심해저로 넘어가서 보면은 석유 회사가 과연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프로젝트를 먼저 우선순위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게 5천만 배럴 작지만은 좀 안전한 이런 거를 먼저 할 거냐. 이거는 회사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어프로치를 접근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회사의 능력이 있느냐,
없으면은 작은 거부터 갈 수도 있고 거기서 돈을 벌어들여서 나중에 좀 큰 걸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전략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회사는 뭐 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아브레우 고문이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은 이제 시추해서 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근데 이게 사실 뭐 돈이 막대하게 들잖아요. 한 번 시추당 1,000억 원 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발견이 돼도 뭐 좀 매장량이 낮거나 뭐 품질이 안 좋으면은 사실 상업화에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결국에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 정도 가능성이면 보통 시추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 국제적인 예를 들으면은요, 그 대개 그 이렇게 한 공당 1,000억 정도 드는 거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해양 시추를 할 경우에는 이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데 그만큼 양이 많이 나와야 돼요. 깊은 바다고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고 그만큼 구조가 커서 매장량이 자원량이 많아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국에 시추 작업엔 예산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 협조가 필요한데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안에 뭐 1,000억 원 반영한다는 계획인데 야당에선 벌써부터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뭐 굉장히 송곳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시추 작업을 시도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어떤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사실 이제 국회도 움직일 것 같거든요. 좀 전문가로서 국민들도 굉장히 좀 의문이 많고 지금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그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그 자체가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국석유공사가 그동안 그 조사를 해서 이런 정도의 규모가 있고 이거 하는데 돈이 이 정도 들겠다. 그럼 회사가 돈이 있으면은 단독으로 시추를 하면 되고 돈이 없으면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같이 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게 별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었었는데 왜 이렇게 정치화가 됐고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쏟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되든 국회에서 논쟁을 하셔가지고 뭐 정부가 뭐 도와주든지 아니면은 뭐 하지 말라 그러든지 이거는 이제 국회나 정치권에서 결정할 구도로 가져가게 됐는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국석유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로 하려고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 좀 작은 아까 말씀드리는 뭐 우리 한일 공동개발구역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구역 조금 해갖고 이익을 좀 많이 나게 한 다음에 회사의 재정 상태가 탄탄해지면은 그때 해도 안 됐거든요. 거기 있는 석유가 도망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번져가고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국회에서 또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될 걸로 갔는지 저로서는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지금 뭐 주가 변동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뭐 보시기에는 조금 의사 결정에서 좀 의문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냥 의사 결정 과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그 밑에 있는 그 소위 그 기술진들을 탓하면 안 돼요. 결국은 기술진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올리면은 그 의사 결정 과정은 경영진들이 하게 돼 있거든요. 책임은 경영진들이 져야 되는데 애꿎은 그 기술진들만 참 야단을 만든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뭐 애꿎은 뭐 우리 대통령께서 참 그런 비난을 받으시는 것도 좀 안타깝고. 사실 이 가스정 개발이라는 게 대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시추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있어도 그냥 모르고 끝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르죠. 사실은 예,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일 것 같아서 이거는 약간 뭐 정책 결정의 영역. 그렇죠. 그 회사에 네. 국가 정책으로 말씀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회사에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그 석유 회사들은 그 다 전략적으로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호주 회사가 그 동해 심해저에 지금 그동안 탐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철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철수를 한 건 그 왜 그랬느냐 물어보시면은 그 회사의 정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뭐 보도에 되는 거에 보면은 그 회사 탐사를 했던 회사가 다른 회사로 이렇게 M&A 되면서 그쪽 회사의 정책적인 결정,
전략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 고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빠져나와. 그래서 이제 철수한 걸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은 또, 야, 이게 뭐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참 밑에 있는 기술진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의 재정 경영 상태에 맞게끔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너무 크다고 그거 뭐 진행을 하고 너무 작다고 무시를 해버리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되니까, 그 회사의 그 전략적인 거를 잘 세워가지고 앞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좀 국민들 기대를 굉장히 좀 부풀려놔서 이것이 만약에 실패로 좀 돌아가면 좀 앞으로의 탐사와 같은 걸 오히려 위축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우려도 있거든요. 그 뭐 한국석유공사가 1979년도에 설립이 됐거든요. 45년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45년 동안에 잘 해왔는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심지어는 자본 잠식 상태로까지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결국 한국석유공사는 석유공사법에 따르면은 석유 탐사를 전문으로 해야만 됩니다. 전략들을 잘 세우셔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이 회사가 탄탄한 회사로 바뀌고, 우리나라 석유 개발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의 정말 진정한 한국 석유공사,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모여 있는 한국 석유로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국민들께서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산유국의 꿈을 이제 실현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 유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스페셜 이슈터치 첫 시간이었는데, 앞으로도 이슈별로 전문가들 모시고 새로운 코너 진행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